일화 줄거리. 혁명군대에서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와의 갈등과 신변 보호를 위해 왕릉의 토벽집으로 피신한 위안은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목가적인 정치에 젖어든다. 하지만 흉흉한 세태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고향 농부들의 시선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하다. 얼마간은 고향 땅과 산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던 위안도 농부들의 삶은 언제 닥쳐올지 모를 고통과 불안의 연속임을 서서히 깨닫는다. 그 와중에 어머니가 토벽집을 찾아온다. 아버지의 병환이 중하니 어서 돌아가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맨다는 이야기에 놀란 위안은 서둘러 아버지에게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멀쩡한 모습으로 그를 맞는다. 그를 돌아오게 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동안 신식 교육에 익숙해진 위안으로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아버지에게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이복 동생과 아버지의 첫째 부인이 살고 있는 화려한 항구 도시로 도망치듯 떠난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해안의 항구 도시에서 사는 왕후의 유식한 부인은 간혹 남편에게 편지를 하곤 했다. 왕이아는 그 편지를 아버지께 들려주곤 했다. 왕후는 나이를 먹으면서 글을 읽는데 실증을 느꼈다. 젊었을 때는 꽤 글도 많이 읽고 책도 읽었으나 연로의 감에 따라 잊어버린 글자도 많았다. 편지는 1년에 2번씩 왔는데 문장이 어려워 읽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이 대신 읽어주었다. 이 부인이 그 큰 도시에 어디쯤에 살고 있는지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것도 그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읽어준 덕분이었다. 위안이 탄 기차는 하루낮 하룻밤을 달렸다. 도중에 큰 강을 가로질러 건너기도 하고 수많은 산을 넘고 또 봄밀싹이 잔디처럼 깔려있는 넓은 들판을 지나서 그 이튿날 해가 저물었어야 목적지인 항구 도시에 도착했다. 왕이아는 주소는 알았으나 그곳은 정거장에서 가깝지 않았으므로 인력거를 불러 탔다. 그는 인력거 위에서 처음으로 도회지를 보는 농부처럼 신기한 듯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도시를 본 적이 없었다. 거리 양쪽에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건물들은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다. 인력거가 달리는 길은 밝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대낮처럼 거닐고 있었다. 인종도 피부색도 가지각색이었다. 인도 사람은 피부가 검었다. 여자들은 황금빛 천과 새하얀 천으로 몸을 휘감고 진홍색 옷을 입고 있어 검은 피부가 한결 돋보였다. 얼굴이 희멀건 백인들도 바삐 걷고 있었다. 남자들은 모두 같은 복장을 하고 다들 코가 높았다. 왕이안의 눈에는 다들 똑같이 보였기 때문에 백인 여자들은 어떻게 남편을 알아볼까 궁금했다. 다만 그 남자들 가운데도 배가 나온 사람, 머리털이 빠진 사람, 그 밖에 다른 외관상의 결점을 가진 사람이 눈에 띄었다. 거리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와 같은 종족이었다. 한편에는 돈 많은 부자들이 자동차를 타고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면서 활락가를 달렸다. 위안이 타고 있는 인력거는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까지 한쪽에 비켜섰다가 가야만 했다. 마치 옛날에 제왕이 지나갈 때와 같은 위세였다. 부자들이 있는 반면 빈민들도 많았다. 거지와 불구자들이 자기의 기구한 신세 타령을 하면서 한 푼 달라고 애걸하는 것이었으나 좀처럼 얻지 못했다. 부자들은 거만한 태도로 지나가 버리고 그들이 구걸하는 모습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얻는 돈이란 극히 적은 것이었다. 위안도 어떤 향락을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거드름을 떨며 지나가는 부자들을 보는 순간 중호심이 솟구쳤다. 거지에게 얼마쯤의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인력거꾼이 숨을 크게 몰아쉬면서 어느 집 앞에서 인력거를 멈추었다. 그 집 대문에는 긴 담이 이어져 있었고 길 양쪽에는 같은 모양의 대문이 여럿 있었다. 그는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는 인력거에서 내렸다. 인력거꾼에게는 약속한 대로 요금을 치렀다. 그는 방금 부유한 상류층 사람들이 거지가 내미는 앙상한 손을 뿌리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꼈으나 막상 인력거꾼이 쉬지 않고 달려오느라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애원했을 때는 마음이 좀 달랐다. 선생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더 보태주십시오.
인력거꾼은 왕이안의 비단 옷과 살찐 얼굴을 보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은 자신이 부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고 인력거꾼들은 얼마를 더 받아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했다. 약속한 액수를 드렸지 않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요. 그렇지만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조금만 더 보태주십시오. 그러나 위안은 벌써 인력거꾼의 존재는 안중에 두지 않고 대문을 향해 돌아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인력거꾼은 더 애걸해도 소용없음을 알아채고 크게 한숨을 내쉰 뒤 목에 감았던 후줄근한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았다. 매서운 밤바람에 땀은 금세 식었고 인력거꾼은 몸을 떨면서 빈 인력거를 덜거덕거리며 거리로 내려갔다. 대문을 연 하인은 수상쩍은 듯이 위안을 훑어보면서 안으로 얼른 들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도시에는 점잖은 옷차림을 한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 주인과 친구니 친척이니 하면서 집안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총을 빼들고 강도로 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다. 때로는 때를 지어 침입하여 주인이나 그 집 아들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 하인은 방문객이 낯선 사람임을 확인하자 얼른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버렸다. 위안이 큰 소리로 이름을 말했지만 기다리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대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부인이 나타났다. 조용하고 침착해 보이는 부인이었다. 서로 시선이 마주쳤다. 위안은 노부인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하얀 얼굴에 다정해 보였으나 입이 크고 코도 크고 양미간이 넓어서 결코 미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친절하고 총명한 빛이 두 눈에 넘쳤다. 위안은 약간 부끄러웠으나 용기를 내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왕후 장군의 아들 위안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과 누이 동생을 만날까 해서 이리로 왔습니다. 위안이 말하는 동안 부인은 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난 뒤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하인한테서 내 이름을 들었을 때는 믿지를 않았다. 너를 본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누가 봐도 왕후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고는 못하겠다. 자, 어서 들어가자. 마음을 푹 놓으려무나. 하인은 여전히 못 믿어하는 표정이었으나 부인은 친절하게 위안을 안으로 안내했다. 워낙 다정하고 침착한 성격이라 그런지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어떤 돌발 사건이 생긴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여인으로 보였다. 노부인은 좁은 복도로 위안을 안내하면서 하인에게 침실을 준비하라고 이르고 위안에게는 식사를 했느냐고 묻고는 손수 응접실 문을 열고 그에게 의자를 권했다. 그러고는 하인에게 일러둔 침실을 둘러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노부인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또 진심으로 반겨주었으므로 위안은 기분이 좋았다.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피로해 있던 그는 포근한 안식처를 찾은 것 같았다. 위안은 여태까지 이런 방을 구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접실 안락의자에 앉아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조금도 이상하거나 흥분된 기분을 나타내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얼굴이었다. 그는 어떤 새로운 일에 부딪혀도 신기해하거나 놀란 표정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얼른 방 안을 둘러보았을 뿐 두리번거리거나 놀라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응접실은 조그맣고 네모난 방으로 매우 깨끗했다. 방바닥에 깐 꽃무늬 융단도 얼룩 하나 없었다. 융단을 깐 마루 한가운데 빨간 벨벳으로 덮인 탁자가 놓여 있고 화병에는 연분홍빛 조화가 꽂혀 있었다. 언뜻 보면 생화 같지만 입만은 푸르지 않고 은빛이었다. 그가 앉아있는 것과 같은 의자가 6개나 있었는데 모두 연분홍빛 공단을 씌운 푹신푹신한 것들이었다. 창에는 화려한 하얀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벽에 걸린 유리 액자에는 한 폭의 서양화가 담겨 있었다. 짙은 빛깔의 푸른 산과 푸른 호수가 있고 산 위에는 처음 보는 양옥이 그려진 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그때 벨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총총대며 걷는 소리가 들리더니 명랑한 웃음을 머금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상대방의 말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위안은 외국말이 간간히 섞인 잔물결 치는 듯한 그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머, 당신이에요? 아니요, 난 바쁘지 않아요. 네, 조금 피곤해요. 어젯밤에 너무 늦게까지 춤을 추었거든요. 네, 놀리지 말아요. 그 여자가 나보다 훨씬 예쁘던데요. 웃겨요. 그 여자가 나보다 춤을 더 잘 추던거려. 뭐 서양 남자들도 그 여자하고만 춤을 추고 싶어 하잖아요. 네, 하긴 나도 젊은 미국 남자하고 춤춰봤어요. 참 멋지게 춤을 추던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고요. 글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천만에요. 그럼 오늘 밤에 같이 가요. 10시라고요. 그럼 빨리 저녁을 먹어야겠네요. 위안은 은방울이 구르는 듯한 간드러진 웃음소리를 들었다. 곧 응접실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숙였다. 예의상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제비처럼 날듯이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었다. 위안 오빠죠. 그녀가 귀엽고 부드러운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높은 톤의 목소리가 공중에 떠도는 것 같았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오빠가 갑자기 왔다고요. 누이는 위안의 양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며 웃었다. 오빤 참 구식이네요.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있다니. 그리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모두들 이렇게 한다고요. 누이 동생이 작고 매끄러운 손으로 악수를 하자 위안은 쑥스러워하며 손을 움츠렸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누이 동생은 또 웃음소리를 내며 다른 의자에 팔걸이에 걸터 앉아서 얼굴을 들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새끼 고양이처럼 턱이 뾰족한 예쁜 얼굴이었다. 까맣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동그란 양쪽 볼에 흘러내려 드리워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선을 끈 것은 눈이었다. 까맣게 반짝이는 영롱한 두 눈에는 쾌활한 웃음이 떠올랐다. 빨갛고 도톰한 앵두 같은 입술은 섬세한 느낌을 주었다. 앉으세요. 누이 동생은 작은 여왕처럼 명령조로 말했다. 위안은 누이 동생과 약간 떨어진 곳에 걸터 앉았다. 예의상 의자 한쪽 끝에 엉덩이를 대고 앉은 것이다. 그러자 누이 동생은 또 웃었다. 난 아이란이에요. 누이 동생은 경쾌한 어조로 계속 떠들었다. 날 기억해요. 난 오빠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전보다 아주 미남이 되셨네요. 어렸을 적엔 얼굴이 길고 못생겼었는데. 빨리 양복으로 갈아입어야겠어요. 사촌 오빠들은 모두 양복을 입고 있다고요. 오빠는 키가 크니까 잘 어울릴 거예요. 춤출 줄 아세요. 난 댄스를 좋아하는데. 오빠, 큰집 오빠를 아세요. 큰올케는 정말 잘 춰요. 마치 선녀 같다니까요. 그리고 오빠, 큰아버지를 만나보세요. 큰아버지도 댄스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워낙 연세가 많고 몸이 살쪄서. 게다가 큰어머니가 못하시게 해요. 큰아버지가 예쁜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큰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는데 참 재밌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호들갑스럽게 웃어댔다. 왕이아는 아이란을 슬쩍 훔쳐보았다. 이처럼 가느다란 몸매를 가진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어린애처럼 몸집이 작았고 초록빛 비단 옷을 마치 꽃받침이 꽃에 딱 들어맞듯이 몸에 꼭 붙게 입고 있었다. 높은 칼라가 가느다란 목을 싸고 있었고 귀에는 금과 진주로 만든 귀고리가 달려 있었다. 위안은 아이란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입에 손을 대고 가볍게 헛기침을 한 다음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보려고 왔지. 그녀는 왕이안의 의젓한 태도가 우스운지 까만 눈을 빛내며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얼굴 전체를 빛나게 하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일어서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걸음걸이가 무척 가벼웠다. 그럼 어머니를 모셔올게요, 오빠. 그녀는 위안의 점잖은 모습을 흉내내고는 또 웃었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 같은 눈으로 까만 눈알을 굴려가며 그를 훑어보았다. 그녀가 나가고 나니 방 안은 요란하게 불어대던 바람이 잔듯 조용했다. 위안은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놀라울 뿐이었다. 누이 동생은 그가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본 여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위안은 왕후가 그를 어머니 곁에서 떼어오기 전에 누이 동생과 함께 지내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았다. 과연 누이 동생은 그때부터 동작이 민첩했고 잘 제잘됐으며 큰 눈으로 쏘아보곤 했다.
그런 동생에게서 떠나 아버지 곁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던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까 지금의 이 방도 얼마나 적막한지 누이 동생이 얼른 돌아와 주었으면 싶었다. 누이 동생의 명랑한 웃음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는 오랫동안 웃음을 모르고 살아왔다. 언제나 어떤 의무 때문에 속박을 느꼈고 거리에서 노는 가난뱅이 아이들만큼도 즐거움을 느껴보지 못했다. 품팔이 노동자들도 점심시간에는 쉬면서 짓거리며 웃는데 위안은 그런 적이 없었다.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그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도시의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유쾌한 놀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얼마나 황홀한 생활일 것인가. 다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노부인이 들어왔다. 이 집안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노부인은 문출입도 조용히 했다. 젊은 하인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요리상을 들고 따라 들어왔다. 노부인은 말했다. 자, 이리 놓아요. 옳지. 위안, 나를 즐겁게 해주려면 어서 이 음식을 좀 들어다오. 기차에서 식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디 밖에서 먹는 음식이 이것과 같겠니? 자, 어서. 위안, 너는 내 아들이다. 나에겐 딸 하나밖에 없으니 내가 아들이 될 수밖에. 우리를 찾아줘서 반갑다. 너와 많은 얘기를 하고 싶구나. 내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노부인은 진심으로 그를 반기며 친절하게 말했다. 탁자 옆에 의자를 당겨놓고 작고 온화한 눈동자로 그를 쳐다보며 음식을 권하는 노부인을 보니 왕이야는 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지금까지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도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웠다. 이 방의 화려한 빛, 아이란의 명랑한 웃음소리, 거기다가 노부인의 은근하고 다정한 태도, 이 모든 것이 그를 포근히 감싸주었다. 그래서 그는 사양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몹시 배가 고팠고 기름기도 적당하고 간도 알맞게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서 밖에서 사 먹던 곳과는 딴판으로 입맛이 당겼다. 그는 얼마 전 토벽집에서 농부들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일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장 맛있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먹었다. 그러나 어느 것이고 고급 요리였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불러 노부인이 권하는 대로 다 먹지는 못했다. 식사가 끝나자 노부인은 위안에게 안락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배도 부르고 기분이 좋아진 그는 노부인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다. 노부인이 진정으로 이해하며 들어주자 부끄러운 생각도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다 했다. 자신이 얼마나 군인 생활을 싫어했는지부터 농촌에서 살면서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서 무지한 농민들을 계몽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어 사관학교에서 도망쳐 나온 이야기를 하는 동안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는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군벌인 아버지와 싸우는 적이 될 수 없어서 사관학교를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혁명의 깃발 아래서 장차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걸 알고 도망친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나는 남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할 수는 없어요. 죽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나니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좀 어색한 표정으로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노부인은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누구나 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지. 만약에 그렇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게 아니냐. 노부인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조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위안,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너의 말을 들으니 무척 기쁘구나.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 난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단다. 무엇보다도 노부인의 마음이 완전히 움직인 것은 결혼 문제로 부자가 충돌한 얘기를 들었을 때였다. 위안은 아버지가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더듬더듬 말했다. 노부인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태도로 귀를 기울였고 가끔 공감하는 말을 사이사이에 곁들였으나 결혼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위안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계속했다.
아버지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겠죠. 그게 관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제 것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려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 요즘엔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다는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위안은 자기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한 것은 아닌가 싶어 노부인의 안색을 살폈다. 하지만 노부인은 오히려 새로운 힘이라도 생긴 듯 힘있는 어조로 말했다. 내 말이 옳고 말고. 아이란 친구들의 부모들도 그렇고 너의 첫째 큰아버지 내외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불평할 때마다 나는 적어도 결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젊은 사람들 편이다. 아이란도 절대로 억지 결혼은 시키지 않을 작정이다. 필요하다면 내가 나서서 너를 도와주마. 이 일만은 내 생각이 옳다. 서글픈 목소리였다. 거기에는 그녀가 살아온 생애에 대한 한많은 감정이 사무쳐 있었다. 위안은 노부인의 작고 조용한 눈에 갑자기 광채가 번득이고 항상 차분한 얼굴에 어떤 감정의 동요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답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오래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곧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노부인의 인정미 넘치는 말과 이 포근한 집에 기분이 좋을 따름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앞으로 할 일이 결정될 때까지 여기서 지낼 수 있을지요. 좋고 말고. 노부인은 따뜻하게 대답했다. 내가 있고 싶을 때까지 있도록 하려무나. 나는 아들이 없어서 너 같은 아들을 가졌으면 했는데 내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노부인은 키가 훤칠하고 살갗이 거무스름한 위안에게 갑자기 애정을 느꼈다. 정직해 보이는 얼굴이며 침착한 언동이 마음에 들었다. 광대뼈가 높고 입이 커서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으나 눈에 띄는 외모였다. 고집이 세 보이면서도 자만심 같은 것이 없었으며 겸허하고 세심한 면이 있었다. 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굵은 목소리도 믿음을 주었다. 위안은 노부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을 알고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이 집이 자기 집처럼 편하게 느껴졌다. 조금 더 이야기를 계속한 뒤에 노부인은 그가 사용할 작은 방으로 그를 인도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비좁은 층계를 돌아올라 지붕 밑에 있는 한 칸 방이었다. 매우 깨끗했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갖추어져 있었다. 노부인이 내려가고 혼자 남았을 때 그는 창가로 가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거리에는 수많은 전등불이 켜져 있었고 휘황한 빛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흡사 새로운 천지를 구경하는 것 같았다. 위안은 드디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만족스러운 새로운 생활이었다. 이튿날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한 다음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노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와 다름없이 다정스러운 미소를 띄우고 그를 맞아주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안도감을 느꼈다. 노부인은 아침 식사를 차려놓은 식탁으로 그를 안내하고는 그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그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 썼다. 위안이 집을 뛰쳐나올 때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새 옷을 사야겠다는 것과 그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는 얘기였다. 위안, 무슨 일을 하겠다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마라.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신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보잘것없어. 거듭 말하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한다. 아이란이 원한다면 해주려고 계획해둔 일이 있는데 너한테도 그렇게 해줄 생각이다. 먼저 너는 장래의 목적이 정해질 때까지 학교를 다니도록 해라.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자기가 갈 길을 알게 되겠지.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일하는 것이 좋고 형편에 따라서는 외국 유학을 가는 것도 좋을 거야. 요즘 젊은 남녀들은 모두 외국 유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나도 대찬성이다. 너의 백부는 유학을 낭비라고 하며 유학을 갔다 오면 자만심이 생겨 못 쓴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튼 외국에서 많이 배우고 와서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좋은 일이니까. 다만 아이라니.
여기서 부인은 말을 멈추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으나 곧 밝은 얼굴로 돌아와서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 내가 아이란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선 안 되지. 그 애가 원치 않으면 억지로 시켜선 안 돼. 미안, 내 장래에 대해서도 그렇다. 나는 내 계획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원한다면 도와주겠다. 위안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새로울 뿐이어서 어리둥절해 있었다. 한꺼번에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으나 그저 좋아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저는 다만 고맙고 기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식탁에 앉았다. 젊음의 왕성한 식욕과 유쾌한 기분과 의지할 곳을 얻은 기쁨으로 더 한층 맛있게 아침을 먹었다. 노부인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위안, 내가 기분 좋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즐겁구나. 정말 잘 와주었다. 아이라는 살찐다고 통 먹지를 않는단다. 기껏 먹는다는 것이 고양이 새끼만도 못하구나. 글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는단다. 그 애는 그저 몸맵시에만 신경을 쓴단다. 하지만 젊은 사람은 무엇이든 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노부인은 젓가락을 들고 닭고기며 생선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골라 위안 앞에 놓아주었다. 자기가 먹는 것보다 위안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좋은 모양이었다. 이렇게 해서 위안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먼저 노부인은 큰 옷감 상점에 가서 비단과 외국산 모직물을 사다가 재단사를 집에 불러 위안이 입을 최신 유행 옷을 만들게 했다. 빨리 지어달라고 재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위안이 입고 있는 옷은 품이 큰 시골 옷이었고 그런 차림으로는 백부와 사촌들을 만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안이 왔다는 사실을 아이란이 말하고 다녀서 그랬겠지만 왕따의 집에서 벌써 알고 환영회를 한다고 위안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왔다. 그러나 노부인은 새 옷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루 미루게 했다. 마침내 새 옷이 완성되었다. 황홀한 푸른빛 바탕에 꽃을 수놓은 공단 겉옷과 검은 공단 상이었다. 위안은 노부인의 친절에 감격했다. 노부인은 또 이발사를 불러서 도시의 유행에 따라 이발과 면도를 시켰다. 새 옷을 차려입은 위안은 노부인이 사준 새 가죽 구두를 신고 도시의 청년들이 많이 쓰고 다니는 중졸 모자를 썼다. 거울 앞에 선 위안은 매우 근사했다. 이 도시의 여느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쑥스러웠다. 노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아래층으로 부끄러운 듯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는 아이란도 있었다. 위안을 보자 아이란은 손뼉을 치면서 소리쳤다. 어머나, 오빠, 근사한 미남이 됐네요. 그녀는 재미난 듯 깔깔 웃어댔다. 위안은 얼굴과 목까지 새빨개졌다. 그것을 보고 아이란은 또다시 웃었다. 그러나 노부인은 아이란을 조용히 나무라고 위안의 옷차림에 잘못된 곳은 없는가 하고 골고루 신경을 써가며 살펴보았다. 다행히 흠은 찾아볼 수 없었다. 훤칠한 키와 건장한 체격에 잘 어울리는 옷을 보고 노부인은 정성 들인 보람을 느끼며 만족스러워했다. 다음 날 그를 환영하는 잔치가 왕따의 집에서 벌어졌다. 왕이안과 노부인, 아이란은 말이 끄는 마차가 아닌 내부에 기관이 있고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라는 것을 타고 갔다. 왕이안은 처음 타보는 것이었는데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가 매우 기분이 좋았다. 자동차가 왕따의 집으로 가는 동안 아이란이 그 집 이야기를 쉬지 않고 늘어놓은 덕분에 위안은 백분의 사촌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빨간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야릇한 눈치도 보내고 야단스럽게 웃기도 하며 실감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백분의 가족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서 위안도 따라 웃었다. 그녀는 재치 있게 짓궂은 농담을 섞어가며 말했다. 왕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큰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산더미야. 커다란 배가 어찌나 불룩한지 다리가 하나쯤 더 있어야 걷기에 좋을 거야. 턱에 붙은 살은 어깨같이 축 늘어졌고 머리는 중 모양으로 벗어졌어. 어디 중이라도 그런 중이 있겠어. 그래도 큰아버지는 언제나 태평이셔. 배가 너무 나와 아들처럼 댄스를 할 수 없는 게 한이지. 산만한 배 때문에 아무리 팔을 벌려도 여자를 안을 수 없으니까 말이야.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도 우스운지 아이란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란, 그만하렴. 큰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노부인은 가볍게 딸을 꾸짖었으나 눈은 웃고 있었다. 그래도 큰아버지니까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라는 뽀르통에서 대꾸했다. 그리고 큰어머니 말이야. 큰어머니는 여기에서 살기 싫다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셔. 그렇지만 큰아버지를 두고 가면 재산을 노리는 젊은 여자가 생길까봐 걱정돼. 그러지도 못해. 더구나 요즘 시녀성이라면 첩으로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어머니는 쫓겨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큰어머니하고 작은어머니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서로 손을 맞잡고 새 부인을 들이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지. 말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부인 동맹이야. 그리고 사촌이 셋 있는데 큰아들은 결혼은 했지만 올케한테 꽉 잡혀 살지. 그래서 그 오빠는 가엾게도 몰래 숨어서 연애를 하고 다녀요. 그렇지만 올케가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 윗도리에 묻은 분이나 향수 냄새를 맡고는 곧 알아차리고 야단이야.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서 연애 편지를 찾아내는 데는 선수라니까. 그런 면에선 큰아버지와 형편이 똑같아요. 둘째 시행은 시인이야. 잡지에 시도 실리고 연애 소설도 실리곤 하는데 일종의 반역적인 문인이라고 할 수 있어. 사랑스럽고 얌전하게 웃기는 반역자야. 시행은 언제나 새로운 여자와 연애를 해. 그렇지만 셋째는 정말 반역자야. 혁명주의자거든. 나는 알아. 이번에는 노부인도 진지하게 말했다. 아이란, 말 조심해. 그 애는 우리 친척이잖니.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위험하다는 걸 몰라. 하지만 본인한테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아이라는 목소리를 낮춰 운전기사의 뒤통수를 힐끗 쳐다보며 대꾸했다. 아이란이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위안이 백부의 집에 들어섰을 때는 그 가족에 대해 환하게 알 수 있었다. 왕따의 집은 그 옛날 시골의 왕릉이 자손들에게 물려준 큰 집과는 판이했다. 역사가 오래된 고향집은 방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어두웠으며 크고 작은 방들에는 뜰이 딸려 있었다. 2층은 없지만 여기저기 방이 많았다. 지붕이 높고 들보도 굵었다. 격자창에는 남쪽에서 가져온 자개를 박아 넣었다. 낯선 도시에 있는 왕따의 집은 똑같은 모양의 다른 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길거리를 향해 서로 붙어 있었다. 집들은 모두 높고 좁았고 앞뜰이나 가운데 뜰은 아예 없었다. 방들은 비좁고 서로 붙어 있었는데 문살이 없는 유리창이라 굉장히 밝았다. 방마다 햇빛이 강하게 들이쳐서 꽃무늬가 있는 비단 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왕따의 가족이 모여있는 방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위안은 방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위안 일행이 들어오자 왕따는 양손으로 거대한 배를 무릎에서 안아 올리듯 하며 자리에서 간신히 일어섰다. 무늬가 번쩍이는 비단 옷자락이 휘장처럼 늘어져 배를 가리고 있었다. 그는 시근거리면서 세 사람을 맞이했다. 재수씨, 조카딸 아이란. 그런데 오라, 위안이 왔구나. 넌 키가 크고 살색도 검은 것이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아냐, 꼭 닮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호랑이보다는 성질이 부드럽겠는걸. 왕따는 배를 쓰다듬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산더미가 무너지듯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왕따의 아내가 일어섰다. 위안은 힐끔 그녀를 쳐다보았다. 잿빛 얼굴에 검소한 차림이지만 품이 있어 보였다. 검은 공단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소매 속에 두 손을 모아쥐고 있었으며 전족을 해서 서 있기가 곤란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일행을 환영하는 인사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다. 잘 왔어요, 동서. 조카도 잘 지냈는가? 근데 아이란, 너는 몸이 점점 여의어 가는구나. 너무 말랐어. 요새 처녀들은 살찐다 해서 먹지도 않고 남자들처럼 팽팽한 옷만 입고 있으니. 참, 자, 앉아요, 동서. 왕따의 아내 곁에는 모르는 여인이 서 있었다. 윤이 날 만큼 비누로 잘 씻은 볼그레한 얼굴과 시골티 나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은 눈매는 또랑또랑했지만 그다지 영리해 보이지는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 위안은 그녀가 종인지 가족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아이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다정스럽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서야 왕따의 첩이라는 것을 알았다. 위안은 그녀에게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여인은 얼굴을 붉히면서 시골 예법대로 손을 모아 답례를 했을 뿐 말은 하지 않았다. 인사가 모두 끝나자 사촌들은 다른 방으로 가서 차를 마시자고 권했다. 위안과 아이라는 어른들 앞에 있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갔다. 위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익숙한 사이라 쉽게 어울렸다. 위안은 그들과는 사촌간이었지만 거의 초면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되도록 말을 아끼고 주로 듣기만 했다. 그는 사촌들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큰형인 사촌은 이미 젊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닮아서 몸이 살찌고 배가 나왔다. 검은 빛깔의 양복을 입고 있어 서양인 티가 났고 흰 얼굴은 아직도 보기 좋았다. 손은 통통하고 부드러웠다. 침착하지 못한 그의 시선이 자꾸만 사촌 누이 동생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곁에 있던 아내가 따끔하게 눈치를 주었다. 시인이라는 둘째 쌩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으며 섬세하고 핏기 없는 손을 가지고 있었다. 손가락이 유난히 길었다. 얼굴에는 명상적인 미소가 어려 있었다. 셋째 맹은 용모나 거동이 얌전하지 못했다. 16살쯤 되어 보였는데 목까지 단추가 달린 회색 학생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도 잘생기지 못한 데다 여드름 투성이었고 소매에서 너무 길게 나온 두 손은 모가 나 있어 보기 흉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동안에도 셋째만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우울한 표정을 짓고 쟁반에 땅콩만 집어먹었기 때문에 억지로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며 그들의 발밑으로 기어가기도 했다. 10살, 8살까지 남자아이가 둘, 작은 여자아이가 둘, 그리고 2살짜리 아이와 유모에게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젖먹이도 있었다. 2살짜리는 아장아장 걸으면서 빽빽 소리를 질렀다. 왕따의 첩과 사촌의 아이들이었는데 위안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몰라서 상대하지 않았다. 위안은 묵묵히 앉아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그들끼리만 떠들어댔다. 큰형수는 탁자에 놓인 과자와 과일을 위안에게 권하고 여종을 불러서 차를 따르게 했다. 다들 위안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했다. 예의범절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위안은 소리가 안 나게 호두를 까고 차를 마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이따금 아이들이 옆에 오면 어색해하며 호두를 까서 주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빼앗듯이 받아갈 뿐 고마워하는 눈치도 없었다. 이윽고 사촌들도 화제가 떨어졌는지 조용해졌다. 제일 위인 사촌형이 위안을 돌아보면서 어느 학교에 갈 생각이냐고 한두 마디 물었다. 위안이 외국에 유학 갈지도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는 부러운 듯이 말했다. 나도 갈 수만 있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진 나에게 절대로 돈을 주시지 않거든. 그러고는 하품을 하더니 손가락을 코 밑에 대고 우울한 표정을 지은 채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그는 마음을 돌린 듯이 칭얼거리는 막내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과자를 집어주며 약을 올렸다. 아이가 고를 내며 조그만 주먹으로 덤벼들자 그는 재미있는 듯 소리를 죽여 웃어댔다. 아이라는 사촌 올케와 나직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올케는 일부러 소리를 낮추기는 했지만 성인한 말투였는데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신여성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한다고 짜증을 부렸다. 이렇게 종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 나더러 차를 따르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 아냐, 아이란. 그리고 쌀이 전달보다 한 대라도 적으면 내 책임이라고 야단이셔. 글쎄 요즘 시부모하고 한 집에서 살려고 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 나는 정말이지 따로 살림을 내지 않으면 더 참을 수가 없어. 이런 넋두리를 한없이 늘어놓았다. 사촌들 가운데 위안이 가장 호감을 느낀 사람은 쌩이었다. 위안도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쌩에게 더욱 호기심을 느낀 것인데 그는 누구보다도 우아한 풍채를 가지고 있었다. 후리후리한 몸매에 감색 양복을 입고 있는 쌩은 경쾌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우아한 미남이었다. 위안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쌩의 황금빛 얼굴과 부드럽고 검은 눈에 자꾸만 시선이 갔다. 그 사촌은 정서가 풍부하고 이해심이 깊은 듯해서 왕이아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쌩도 맹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쌩은 곧 책을 읽기 시작했고 맹은 땅콩을 다 먹고 나더니 방에서 나가버렸다. 사실 이처럼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방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울며 짜며 떠들고 종들은 찬이 음식이니 나르느라고 들락날락하고 큰형수는 나지막한 소리로 내내 종알거리고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깔깔 웃어댔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호화로운 만찬회가 벌어졌다. 왕따와 장남은 어처구니 없이 많이 먹으면서도 요리에 대한 불평을 이것저것 늘어놓았다. 어떤 요리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면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잔소리를 했다. 고기 요리와 다른 음식의 요리 솜씨를 비교하기도 하고 잘된 요리가 나오면 큰 소리로 칭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요리사를 불러서 그들의 비평을 들려주기도 했다. 요리사는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해서 구지레해진 앞치마를 두른 채로 그 자리에 나타나서 걱정스러운 듯이 그들의 비평을 들었다. 그리고 칭찬을 들으면 기름이 번질번질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잘못했다고 꾸중을 들으면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사과를 했다. 왕따의 아내는 그녀 앞에 놓인 음식에 고기가 들어있지나 않나, 돼지기름을 넣어 요리하지나 않았나, 혹은 계란이 들지나 않았나 하고 일일이 살펴보며 마음을 썼다. 그녀는 노경에 이르러서 불교의 계율을 받아들여 일체 육식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따로 인류 요리사를 두어 자기 전용의 채소 음식을 만들게 했다. 그래서 그녀 앞에 갖다 놓은 요리는 확실히 비둘기알이 든 국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비둘기알 모양의 채소이고 또 비늘과 눈까지 보이는 생선으로 보이는 것을 잘라보면 살도 없고 뼈도 없는 채소란 것을 알게 될 만큼 기술의 극치를 가진 요리사였다. 그래서 요리가 많이 나오는 이런 식사 때에는 실수하여 다른 접시와 바꿔 먹을 염려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왕따의 아내는 그런 요리를 만들게 하는 책임을 작은 부인에게 지웠다. 그녀는 일부러 며느리가 듣는 데서 작은 부인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이런 일은 의뢰 며느리가 해야 하는데 어디 요즘 며느리들이 우리 때와 같아야지. 나는 며느리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우가 맞다 해주게나. 며느리는 못 들은 채 하고 몸을 곧게 하고 앉아 있었다. 대단히 예쁜 얼굴이었지만 찬바람이 절로 이는 표정이었다. 그러면 왕따의 첩은 천성이 부드럽고 집안에 파란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오는 터였으므로 본부인의 청을 인심 좋게 받아들였다. 그러시죠. 난 항상 바쁜 게 좋으니까요. 과연 그녀는 집안의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을 싫은 얼굴도 하지 않고 맡아 했다. 그녀는 얼굴이 붉고 잘생기지는 못했으나 몸은 건강했다. 그녀의 최대의 행복은 이따금 한가한 시간에 자기의 시내나 아이들의 시내에 술을 놓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공단 조각과 꽃, 새 또는 잎새를 그린 종이본을 손 가까이에 가지고 있었고 목에는 여러 가지 색시를 걸치고 장지 손가락에 노쇠 골무를 끼고 있어서 잠시라도 틈만 있으면 그 시간을 이용해 술을 놓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벗는 일을 잊어버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찾다가 자기 손에 그대로 끼어 있는 것을 보고는 소리내어 웃는 일도 있었다. 그녀는 어린애처럼 큰 소리를 내어 웃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 웃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집안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떠들어대고 아이들이 울부짖고 식사하는 소리가 소란스러운 가운데 왕후 장군의 학식 있는 부인은 조용히 품위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누가 말을 건네면 필요한 대답을 할 뿐이고 차근차근히 자기의 음식을 먹었고 어린애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리고 이따금 그 온화하고 침착한 눈으로 아이란의 눈과 마주쳐 그녀로 하여금 혀를 가볍게 놀리지 못하게 했고 또 사소한 것을 가지고 웃지 못하게 했다. 아이란의 눈은 웃음거리를 찾는 듯이 반짝이고 있었다. 위안은 그런 것을 보고 노부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왕이아는 그 후 한동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태평한 생활을 했다. 노부인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어린애처럼 따르고 그녀가 말하는 것에는 진심으로 복종했다. 어린 자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스스로 노부인의 말에 기꺼이 복종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노부인이 결코 무리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부인은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결론을 선택했고 너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았다. 어느 날 아침 식사 때 노부인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데 노부인이 위안에게 말했다. 위안, 내가 여기에 온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식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너만 상관없다면 내가 대신 편지를 써서 내가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알리겠다. 여기는 외국인의 통치 아래에 있어 전쟁이 일어날 염려도 없고 결혼에 대해서도 내가 새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는 식으로 스스로 아내를 선택하게 하자고 말하겠다. 또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닐 것이고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니까 잘 돌볼 테니 걱정 마시라고 알릴까 한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위안도 항상 마음이 불편했다. 낮에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모르는 사람 속에 섞여 다니고 이 깨끗하고 조용한 집에서 입학 준비를 위해 사온 책을 읽기도 했다.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이며 아버지는 결코 그를 강제로 불러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러나 날이 밝기도 전에 익숙하지도 않은 도시의 소음에 잠이 깨거나 한밤중에 잠을 깨면 그런 자유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렸을 때의 공포심이 되살아나서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군대를 끌고 나를 데리러 오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면 위안은 아버지가 베풀어준 친절과 사랑도 아버지의 노령과 병안도 잊었다. 다만 아버지가 자주 화를 내던 모습과 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했던 기억만을 되씹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시절 의지할 데 없었던 슬픔과 공포를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제발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보낼까 했다. 편지를 보내는데 아버지가 찾아온다면 어디에 숨을 것인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던 차에 노부인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위안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노부인에게 고마워하면서 동의했다. 어머니,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좋겠어요. 위안은 차차 마음이 안정되고 용기도 생겨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그 편지 말인데요. 아버지는 그전처럼 눈이 좋지 못하니까 알아보시기 쉽게 쓰세요. 그리고 전 결혼하기 위해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주세요. 그런 일에 굴복할 바엔 아무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위안의 완강한 태도에 노부인은 빙그레 미소를 띠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게 쓰마. 하지만 좀 더 공손하게 써야겠지. 노부인의 침착하고도 자신 있는 태도를 본 위안은 격렬했던 감정을 가라앉히고 노부인을 친어머니처럼 신뢰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눈을 돌렸다. 지금까지 위안의 생활은 극히 단순했다. 아버지 밑에 있는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몇 가지 안 되었으며 언제나 그 몇 가지의 일의 반복일 뿐이었다. 그나마 새로운 경험이 있다면 사관학교에 들어간 게 유일했다. 그건 역시 단순한 생활이었다. 외출은 허락되지 않았고 혁명의 이론을 배우고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았다. 학생들끼리 모여 앉아서 서로 터놓고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소란하고 번화한 대도시에 온 뒤로 위안의 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읽어야 할 책을 한꺼번에 대한 듯한 기분이었다. 위안은 다양한 생활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의욕을 느꼈다. 무엇보다 이 집안에는 그가 갈망하던 명랑한 생활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웃고 떠들거나 할 일을 잊어버릴 만큼 유쾌하게 놀아본 적이 없는 위안은 누이 동생 아이랑과 함께 지내면서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아이랑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웃었다. 다른 일을 잊어버리고 유쾌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웃은 건 아니었다. 처음에 그는 여동생 앞에서도 부끄러워했고 웃은 이야기를 들어도 큰 소리로 웃지 못하고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때 그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했다. 그전까지 그는 엄숙한 태도를 유지했고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말을 했다. 그래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란에게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몰랐다. 장난꾸러기 누이 동생은 그 예쁜 얼굴로 위안의 점잖은 얼굴을 흉내내며 그를 놀려댔다. 그녀가 얼굴을 길게 했을 때는 영락없이 위안의 표정이었으므로 노부인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위안은 자기가 그렇게 놀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도 몰랐으나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라는 기어이 그를 웃기려 들었고 위안에게서 어떤 재치 있는 대꾸가 나오기를 기대했다. 그러다가 위안이 할 수 없이 그럴듯한 대꾸를 하면 그녀는 소리치며 갈채를 보냈다. 어느 날 아이라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우리 집의 늙은 성자가 다시 젊음을 되찾았어요. 더 젊어지게 만들어야겠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오빠에게 양복을 한 벌 사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교 댄스를 가르쳐서 이따금 함께 춤추러 가겠어요. 그러나 이제 막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위안에게는 무리였다. 위안은 아이란이 댄스라고 하는 외국 풍속의 유희를 즐기기 위해 자주 외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거리를 거닐거나 눈부시게 밝은 창 너머로 춤을 추는 남녀의 모습을 본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자기 아내도 아닌 남의 여자를 저렇게 끌어안는 것은 너무 대담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아내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위안이 아이란의 제안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자 아이란은 더욱 고집을 부렸다. 난 못 춰. 다리가 너무 길어서. 위안이 어색하게 변명했을 때 아이란은 이렇게 말했다. 오빠보다 다리가 더 긴 서양인들도 많아. 그래도 잘만 추더라. 지난번에 루이스 링의 집에서 백인 남자와 춤을 췄는데 내 머리카락이 자꾸만 그 사람 옷단추에 걸렸지만 그 사람은 잘만 추던데 뭘. 마치 큰 나무가 휘청거리는 것 같았어. 오빠, 그런 건 이유가 안 돼. 차라리 딴 이유를 대. 위안은 우물쭈물하며 더 말하지 못했다. 차마 진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이라는 깔깔 웃으면서 가녀린 작은 손을 위안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말했다. 난 오빠가 왜 그러는지 잘 알지. 함께 춤을 추는 여자들이 모두 오빠한테 반할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지. 그렇지? 사랑을 겁내고 있어. 노부인이 보다 못해 타이르듯 말했다. 아이란, 그만하렴. 위안은 약간 어색하게 웃으며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라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했다. 오빠, 그냥 놔두진 않겠어. 댄스를 꼭 가르쳐주고야 말 거야. 아이라는 매일 즐겁게 놀며 지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을 내던지고는 불이 나게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연극을 보러 가거나 활동사진 구경을 갔다. 위안과 얼굴을 마주칠 시간도 거의 없었다. 그래도 아이라는 만나기만 하면 입버릇처럼 내일부터는 오빠에게 댄스를 가르칠 거야 하고 놀리곤 했다. 그 때문에 왕이야는 사랑에 대해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곤 했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위안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아이란도 그렇고 그녀와 같이 어울리는 예쁘고 제잘거리는 젊은 아가씨들이 두려웠다. 아이란은 위안을 친구들에게 오빠라고 소개했지만 위안은 누가 누군지 통 분간할 수가 없었다. 모두 예쁘고 똑같이 보였다. 그러나 사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쁜 여자들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힘이었다. 여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는 손길이 그의 정열을 일깨울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란이 장난을 추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노부인이 혼자서 위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라는 친구들과 놀면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노부인과 둘이 저녁을 먹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저녁 따라 노부인은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위안,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내가 아침 일찍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다는 것을 알고 여태까지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 같은 너한테는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다만 위안은 무슨 일인지 무척 궁금했다. 노부인은 언제나 자신에 넘치고 침착하고 이해심도 많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다는 게 뜻밖이었다. 그래서 위안은 밥그릇을 든 채로 노부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게요. 어머니는 저에게 친어머니 이상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위안의 목소리나 얼굴에서 역력히 드러나는 솔직함과 선량함에
노부인은 엄숙했던 얼굴 표정이 풀어지고 꽉 다물었던 입이 벌어졌다. 실은 아이란 때문이야. 나는 그 애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왔다. 그 애가 태어났을 때는 딸이라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른다. 내 친어머니가 너를 가졌을 때 나도 거의 동시에 그 애를 가졌지. 그 후 내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셨다.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우리는 벌써 몸을 풀었지. 내가 내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무척 부러워했다. 내 아버지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하지만 참 이상하고도 속이 깊은 사람이었지. 너 말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했단다. 아무튼 내 아버지는 여자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러면서도 아들은 어찌나 탐냈던지. 그래서 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동안 나는 아들 낳기만 바랐단다. 미안.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그분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르치셨다. 만약 내 아버지가 나라는 사람과 내 심정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던들 내가 가진 지혜에 대해서 다소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아들을 낳아줄 여자로밖에 보지 않으셨단다. 불행히도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이란을 낳았다. 내 아버지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는 시골 엄마의 품에 안긴 내게만 정신을 쏟았다. 나는 아이란에게 온갖 치장을 시키고 연분홍빛 사내 옷을 입혀서 내 아버지 곁으로 보냈지만 내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나는 몇 번이고 핑계를 만들어서 아이란을 내 아버지 앞에 보내기도 하고 내가 안고 가기도 했다. 그 애는 나이보다 영리하기에 내 아버지도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했는데 내 아버지는 여자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무관심해서 그 애를 쓸모없는 계집애로밖에 보지 않았다.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른다. 그 뒤 생각하던 끝에 그곳에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이란을 공부시키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댔지. 나는 아이란에게 남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전부 시켜서 여자로 태어나 이렇게 속박당하는 것을 보상해 줄 생각이었다. 다행히 너의 아버지가 돈을 꼬박꼬박 보내주어 생활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죽든 살든 아이란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지. 얘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은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단지 너를 위해서란다. 노부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위안에게 깊은 시선을 던졌다. 노부인이 이렇듯 솔직하게 자신이 살아온 생애와 심정을 털어놓자 왕이야는 조금 당황했다. 노부인을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노부인은 말을 계속했다. 나는 이처럼 내 일생을 아이란에게 바쳤다. 그 애는 귀엽고 명랑한 애였단다. 나는 항상 그 애가 큰 인물이 되기를 기대했지. 유명한 화가든 시인이든 의사든 말이다. 외할아버지처럼 의사가 되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지. 요즘에는 여자 의사도 많으니까 말이다. 아니면 이 나라의 여성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이 내가 되고 싶었던 학문이 있고 만사에 현명한 여자가 되리라고 기대했다. 내 처녀 시절에는 그런 외국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 애가 학교에서 배우는 책을 이따금 뒤적여보면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서러운 생각도 들어. 그렇지만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 애는 결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그 애가 본성으로 타고난 것은 그저 잘 웃는 것, 장난치는 것, 예쁜 것,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것뿐이더구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단다. 자기 즐거움 외엔 좋아하는 것이 없어. 친절하긴 하지만 깊이가 없지.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불친절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는 정도야. 미안, 나는 그 애의 사람됨을 안다.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소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애에게 걸었던 꿈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어. 이렇게 되고 보니 그저 좋은 혼처나 생기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 애는 결혼을 해야 해. 남자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성격이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애가 내가 골라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니? 그리고 그 앤 고집이 세단다. 나는 그 애가 건달이나 어리석은 늙은 녀석한테 빠지지 않을까 해서 자나깨나 걱정이다. 망측스럽게도 전에는 백인 남자하고 2번인가 만난 모양이더라.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자랑스러웠던 모양이야. 요즘에는 다른 남자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게 또 걱정이구나.
내가 그 애를 줄곧 따라다닐 수도 없고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미안, 내가 이따금 밤에 아이랑과 같이 다니면서 그 애의 뒤를 살펴주었으면 좋겠다. 노부인이 긴 얘기를 끝냈을 때 아이란이 야외복을 입고 나타났다. 은빛단을 두른 짙은 장밋빛 옷에 굽이 높은 은빛 서양 구두를 신고 있었다. 깃은 최신 유행형으로 깊숙이 패여 있어 어린아이의 목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황금빛 목덜미가 드러났다. 또 소매가 없어서 부드러운 어깨와 미끈한 팔이 섬세한 피부를 자랑하고 있었다. 어린애 손목처럼 가늘면서도 성숙한 여자의 것같이 토실토실한 손목에는 조각된 은팔찌를 끼웠고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에는 은과 비치로 만든 반지를 끼고 있었다. 흑옥같이 까맣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귀엽게 화장한 얼굴 주위에 말려 올라가 있었다. 어깨에는 푹신푹신한 백설 같은 털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아이라는 방 안에 들어서자 외투를 획 뒤로 젖혀넘겼다. 그리고 먼저 위안을 바라본 뒤 노부인을 보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태도였다. 과연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그녀의 황홀한 잣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을 알아챈 아이라는 의기양양해하며 작은 소리로 웃었다. 노부인이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밤은 누구하고 같이 가니? 생의 친구하고요. 딸은 쾌활하게 대답했다. 작가예요, 엄마. 유명한 소설가 우리양 말이에요. 위안도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작가였다. 그는 서양식 신소설을 쓰는 소설가였다. 연애를 대담하고 자유롭게 다루었으며 대개는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맺었다. 위안도 그의 작품을 읽은 적이 있었다. 물론 남이 볼까 두려워서 몰래 읽었다. 그 작가를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는 호기심도 있었다. 노부인은 다정스럽게 아이란에게 말했다. 위안도 한번 같이 데리고 가거라. 지금 위안도로 너무 공부만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일러주고 있는 참이다. 위안도 가끔 너랑 사촌들과 함께 놀면 좋지 않겠니? 오빠, 엄마 말이 맞아요. 벌써부터 데리고 가고 싶었다고요. 아이라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커다란 검은 눈으로 위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양복을 입어야 해, 엄마. 오빠에게 양복을 사줘요. 구두도 사주고요. 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좋아. 내일 나랑 같이 가서 오빠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사요. 오빠는 스타일이 좋으니까 양복을 입으면 참 멋질 거야. 춤은 내가 가르쳐 줄게. 내일부터 당장. 이 말을 듣고 위안은 얼굴을 홍당무처럼 붉히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나 절대 춤을 추지 않겠다던 최초의 결심은 흔들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노부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이렇듯 친절한 노부인에게 보답하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라는 또 소리를 질렀다. 춤을 못 추면 오빠 혼자 가만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두 춤을 추는데. 아이란 말이 옳다. 유행을 따르려면 춤도 출 줄 알아야지. 서양에서 건너온 이상하고 야릇한 유행인데 나는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게 유행이라는구나. 노부인은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다. 엄마도 구식 사람이네, 이제 보니까. 하지만 난 엄마가 좋아. 아이라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위안이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할 때 문이 열리더니 검은 양복에 흰 조끼를 입은 쌩이 들어왔고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따라왔다. 위안은 그 남자가 아이란이 말했던 소설가임을 알았다. 뒤따라 아이란과 같은 옷차림을 한 예쁜 처녀도 들어왔는데 옷 색깔이 녹색과 금색이라는 것만 달랐다. 왕이안이 보기에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모두 똑같았다. 한결같이 예뻤고 몸이 작았고 화장을 짙게 했다. 또 방울을 굴리는 듯한 소리로 환성과 비명을 연발하곤 했다. 그래도 위안은 다른 여자에게는 눈을 팔지 않고 그 유명한 소설가를 눈여겨보았다. 소설가는 젊었으며 키가 훤칠하게 크고 미끈하게 생겼다. 희고 넓적한 얼굴에 불그레한 얇은 입술, 검고 가느다란 눈, 일직선의 좁고 검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손이었다.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줄곧 움직이고 있었다. 크면서도 여자 손 같았다. 손가락 끝은 뾰족하고 밑은 굵고 부드러웠다. 살결은 매끄러웠고 향수를 뿌렸는지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육감적인 손이었다.
그와 악수를 할 때 위안은 그 손이 자기 손 안에서 녹아버리는 듯해서 불쾌감을 느꼈다. 그때 아이란과 소설가가 서로 다정한 눈짓을 주고받았다. 소설가는 아이란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것을 바라보는 노부인의 얼굴이 어두웠다. 갑자기 그들은 나가버렸다. 꽃향기를 나르는 바람과 같이 네 사람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다시 조용해진 방 안에는 노부인과 위안 두 사람만이 남았다. 노부인은 위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위안, 내가 부탁하는 까닭을 알았을 테지. 노부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 소설가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야. 나는 알고 있어. 생에게 물었더니 처음엔 그 애도 숨기더라. 내가 계속 추궁하니까 나중에야 그런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하더라. 결혼한 남자라도 아내가 구식 여자이고 부모가 정해준 짝이라면 다른 여성과 교제해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아주 가볍게 말하더구나. 그렇지만 나는 내 딸이 그런 남자와 교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같이 다니겠습니다. 하고 위안은 말했다. 전에는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도 지금은 잊어버렸다. 노부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위안은 양복을 사입게 되었다. 그는 아이란과 노부인을 따라 외국인 양복점에 갔다. 재단사가 그의 몸치수를 재고 그의 체격을 살펴보았다. 고급스러운 검은 천을 골라서 양복 한 벌을 맞추기로 하고 짙은 밤색 천으로는 평상복을 짓도록 했다. 그 밖에 서양 사람들이 신는 가죽구두, 모자, 장갑 따위도 샀다. 이런 물건을 사는 동안에도 아이라는 깔깔 웃고 떠들어대면서 그 예쁜 손으로 이것저것 만져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떤 것이 잘 어울리는지 살펴보았다. 위안은 부끄럽긴 했으나 그만 따라 웃곤 했다. 점원들도 아이란의 이야기와 웃음소리에 따라 웃기도 하고 몰래 훔쳐보기도 했다. 그만큼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귀여웠다. 다만 노부인은 미소를 띠면서도 남모르게 한숨을 내쉬곤 했다. 아이란이 하는 말과 행동은 주위 사람들을 웃기는 데만 목적이 있었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는 것이었다. 아이란은 오직 상대방 남자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했으며 상대방이 그런 눈치를 보이면 더욱 의기양양해서 떠들어댔다. 마침내 위안의 양복이 완성되었다. 지금까지 품이 넓은 옷만 입었던 탓에 다리 쪽이 어쩐지 허전한 듯 했으나 그것도 습관이 되니 훨씬 편하고 좋았다. 걸어 다닐 때도 자유로웠고 작은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했다. 그가 새 양복을 처음 입었을 때 아이란이 손뼉을 치며 칭찬해주자 더욱 기분이 좋았다. 오빠, 정말 멋있어. 엄마, 보세요. 아주 잘 어울리지 않아요? 빨간 넥타이도 오빠의 거무스름한 얼굴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인거려. 위안, 난 오빠를 자랑하고 싶어. 참, 미스 칭, 우리 오빠 위안이야. 그리고 미스 리, 우리 오빠야. 아이란이 위안을 예쁜 아가씨들에게 소개하자 위안은 얼굴이 마치 새 넥타이 빛처럼 붉어졌으나 그래도 유쾌했다. 이윽고 아이란이 추궁기의 뚜껑을 열고 판을 걸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그녀는 위안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그의 왼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게 한 다음 그의 오른손을 잡고는 조용히 움직이며 돌아갔다. 위안은 약간 당황했으나 아이란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신기하게도 몸속의 율동이 저절로 생기는 듯 하더니 얼마 안 가서 그의 발이 저절로 음악에 맞추어 움직여졌다. 그가 쉽게 음악에 맞추어 발을 움직이는 것을 본 아이린은 환성을 질렀다. 이렇게 위안의 새로운 생활은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때론 피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정 때문에 부끄러웠다. 욕정이 끓으면 끌어안은 상대 여자를 한층 더 강하게 끌어안아 그 욕정에 몸을 맡기고 싶은 충동을 자제해야 했다. 지금까지 여자의 손과 스쳐본 적도 없고 누이나 사촌이 아닌 처녀에게 말을 붙여본 적이 없는 그가 전등불이 아련히 빛나는 실내에서 서양 음악에 몸부림치는 듯한 리듬에 맞춰 꽃 같은 처녀의 허리를 안고 빙빙 돌아간다는 것은 그에겐 기막힌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첫날 저녁에는 음악에 발을 맞추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는 음악에 맞춰 상대방 여자와 자연스럽게 스텝을 밟게 되었고 전처럼 발을 맞추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위안도 이제는 이 도시의 활락가에 모여드는 온갖 인종이나 국적의 사람들과 섞여서 빙빙 돌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야릇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아무하고도 관계없는 외로운 인간으로서 한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몸을 맞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즈음에 그에겐 모든 여자들이 아름답게 보였다. 모두가 아이란의 친구였고 그에게 친절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만 한 여자의 손을 잡고 달콤하고 억제된 정열의 불꽃으로 자신의 가슴을 불태우는 것뿐이었다. 다음날 그는 지난밤의 감정을 돌이켜보고 혼자 쑥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댄스는 위험하다느니 멀리해야 한다느니 하고 자신에게 타이를 필요는 없었다. 그가 춤을 추는 것은 노부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요 노부인을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누이 동생을 감시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밤마다 춤이 끝나면 아이린과 함께 집에 돌아가기 위해 기다렸다. 다른 여자에게 같이 걷자고 하지도 않았다. 결국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란 곁을 지켜달라는 노부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향락에 몸을 맡겼던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도 아이란을 열심히 감시했다. 소설가 우시가 아이린과 너무 자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아이란이 우시와 함께 발코니 같은 데로 나가는 것을 보면 때때로 음악이 너무 열광적이거나 상대 여자가 몸을 밀착해 올 때 그의 마음에 살며시 피어나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 그는 곧 냉정을 찾고 그 춤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란을 쫓아갔다. 그리고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란은 곧잘 뾰로통해지기 일쑤였고 때로는 화가 나서 소리치곤 했다. 미안, 그렇게 나만 따라다니지 마. 성가시게. 이젠 혼자 다니면서 좋은 여자하고 춤이나 추라고. 이젠 내가 아니라도 춤을 잘 추면서 그래. 이제 제발 나를 자유롭게 해줘. 그러면 위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물론 노부인의 부탁을 받았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또 아이란도 아무리 화가 나도 왜 자기를 따라다니느냐고 추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기가 두려워하는 말이 위안의 입에서 나올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빼고는 전과 다름없이 유쾌한 말상대가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란도 영리해져서 위안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안의 호의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듯이 그저 웃을 따름이었다. 아이란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그 소설가가 나타났다. 그는 아이란의 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다시는 그녀의 집에 오지 않았다. 그 대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건 친구 집이건 간에 아이란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약속이나 한 것 같았다. 아이란은 그 소설가와 춤을 출 때 이상하리만큼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위안은 그것이 마음에 걸려 노부인에게 말하려다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이란이 여러 남자와 춤을 추기 때문에 딱히 그 소설가를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안은 그 소설가와 춤출 때만은 왜 그렇게 진지한 얼굴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아이란은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다. 그 사람하고 추는 것이 싫어서 그랬나 봐. 그리고는 입을 삐죽거리다가 위안을 조롱하듯이 빨간 입술을 내밀었다. 싫은데 왜 그 사람하고 춤을 추지? 위안이 퉁명스럽게 물어보면 그녀는 웃음기를 머금은 눈에 장난스럽게 깜찍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거절하면 신뢰가 되니까. 위안은 그 말을 반신반의했으나 더 캐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위안의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 위안의 즐거움에 장애가 된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사소하고 평범한 일이었으나 그에겐 항상 마음에 걸렸다. 샹들리의 빛이 휘황하고 사람들의 열기가 달아오르며 술이 넘치고 요리가 풍성한 연회석상에서 밖으로 나오면 잊고 싶었던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혹은 먼동이 트는 새벽녘에 그 환락의 장소를 나오면 거리에는 거짓대와 가난뱅이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모퉁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손님들이 나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탁자 밑에 떨어진 음식물을 줍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뒤치다거리를 하는 종업원들이 그들을 발견하면 소리를 치며 발로 차기도 하고 탁자 밑에서 발을 잡아 끌고 문 밖으로 내쫓아버린 다음 대문을 걸어 잠갔다. 이 비참한 광경은 아이랑과 친구들의 눈엔 띄지 않았다. 설령 눈에 띈다 할지라도 그들은 관심도 없었다. 거리를 쏘다니는 짐승을 보듯 예사롭게 여길 뿐이었다. 그리고 쾌활하게 웃으면서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위안에게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안 보려고 해도 보였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밤의 즐거움에 몸을 내맡기면서도 이 환락이 끝나고 어두침침한 거리에 나서면 보게 될 비참한 광경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늑대같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지들의 얼굴을 마주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두려웠다. 이런 일도 빈번히 있었다. 아무리 애원해도 반응이 없는 부자들의 무감각에 절망한 거지가 손을 뻗어서 기부인의 비단 옷자락을 잡고 애걸하면 옆에 있던 신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손을 치워. 그 더러운 손으로 부인의 옷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달려와 거지의 그 갈기 같은 앙상한 손을 방망이로 때려서 떼어놓았다. 위안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불이 나게 걸음을 재촉했다. 방망이로 얻어맞아 뼈가 부러지면서 늘어지던 그 앙상한 손이 바로 자기 손 같았다. 이 즈음에 그도 환락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기 싫었다. 그러나 보지 않으려 해도 그의 본성 때문에 보지 않을 수 없었다.